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입니다. 첼시가 끔찍한 졸전 끝에 브라이턴 상대로 0대3 대패를 당하면서 구단 역사상 최하급에 해당하는 5경기 연속 무득점 패배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와 함께 팀 순위도 7위로 내려앉았고 팬들의 야유와 로세니어 감독 경실설에 이어 구단 부채 이슈까지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첼시입니다. 그럼 첼시 브라이턴전을 분석해보고 현재 첼시에 닥친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첼시가 브라이턴전을 앞두고 부상 악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공격 쪽에 연달아서 발생을 한 건데요. 바로 이제 팀의 주전 공격수인 주앙 페드루와 그리고 에이스인 콜 파머가 모두 부상으로 브라이턴 원정에 나설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이로 인해 첼시는 쿠쿠렐라를 왼쪽 윙으로 전진 배치시키는 4-4-1-1 포메이션을 가동해야 했습니다. 원래 그 첼시 같은 경우는 좌우 윙을 전진 배치시키는 4-2-3-1 포메이션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에스테방도 원래 부상이었고 파머 부상에 이제 뭐 주앙 페드로까지 부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자원이 부족했던 거였죠. 가르나초 같은 경우는 최근 부진으로 인해 판매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고 기튼스도 또 부상이고 그러다 보니 쓸 수 있는 윙 자원이 없어서 쿠쿠렐라가 전진 배치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진 자체는 4-4-1-1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3-4-2-1에 가까운 그런 포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투랑 엔소 페르난데스가 2선처럼 움직이고 문제는 엔소 페르난데스도 엄밀히 따지면은 3선 자원이죠. 그리고 이제 쿠쿠렐라랑 귀스토가 좌우 윙백으로 서고 그리고 3백이 포진하는 그런 형태에 가깝게 구동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경기는 초반부터 브라이턴의 일방적인 공세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그 브라이턴이 경기 시작 2분 만에 센터백인 파네케가 하프라인 바로 밑에서 전진 패스 준 거. 물론 그 전에도 계속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아름다운 플레이를 이어나가던 브라이턴이었는데요. 반면에 첼시는 이런 브라이턴의 패스 플레이를 압박으로 전혀 막아내지 못한 가운데 하프라인 바로 밑에서 센터백인 파네키가 전진 패스 준 거를 비퍼가 측면으로 패스를 내줬고요. 이를 받은 파스칼 그로스가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파포스트를 향해 정확한 크로스를 보내준 거를 파포스트에서 쇄도에 들어오던 미토마가 그대로 이제 논스톱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은 이를 로베르트 산체스 골키퍼가 선방을 해낸 거였죠. 하지만 이어진 코너킥에서 바로 브라이턴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그로스가 코너킥을 올린 거를 하토가 헤더로 클리어링 한다는 게 좀 잘못 클리어링이 되면서 뒷머리 맞고 뒤쪽으로 흘렀고요. 이를 카디올루가 논스톱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경기 시작하고 2분 54초 만에 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간 브라이턴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실시간 순위가 브라이턴이 6위로 올라섰고 첼시는 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후에도 브라이턴이 득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도 카디올루가 수비라인부터 드리블로 2명을 제치고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서 공격이 전개된 가운데 중앙으로 거쳐서 센터백인 파네키가 여기까지 공격 진영까지 올라와서 측면으로 내준 거를 이번에도 파스칼 그로스가 정교한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쇄도에 들어오던 파네케가 헤더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로베르트 산체스 골키퍼가 또 손끝으로 간신히 선방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첼시 선수들은 대체 무슨 플레이를 하려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마치 뭐 정신줄을 놓고 플레이를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기본적인 미스도 많았고 자꾸 위험한 플레이도 상당히 많이 하고 상대를 놓치는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마치 이거는 태엽처럼 보일 정도로 정말 엉망인 플레이들만 반복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16분경에 나왔던 거였는데요. 이게 그 수비 진영에서 카이세도가 4명한테 에어싸여 있었어요. 그런데도 드리블을 치는 거예요. 드리블을 치다가 여기서 이제 휘터가 태클로 가로채기를 했고요. 그로스가 그대로 다시 패스를 넘겨준 거를 휘터가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건 이제 정교함이 떨어지면서 골대를 크게 빗나갔던 거였죠. 거기다가 가장 어처구니 없는 플레이가 18분경에 나왔어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신줄을 놓은 플레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로베르트 산체스 골키퍼가 완벽한 패스 미스를 범한 거였습니다. 발레바가 가로채기를 하면서 패스를 내줬고, 이를 이제 그 힌세루드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빈 골대에 슈팅을 가져간 거였죠. 하지만은 찰로바가 골라인 바로 앞에서 걷어냈습니다. 간신히. 이건 진짜 실점이나 다름없는 장면이었는데요. 결국 전반전은 브라이턴이 1대0으로 앞선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브라이턴이 시종일관 공격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슈팅 숫자도 7대1이었어요. 유효 슈팅은 4대0, 빅찬스 2대0. 거기다가 원래 첼시는 점유하는 팀이잖아요. 근데 점유율도 6대4였습니다. 말 그대로 브라이턴이 압도했던 경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반면 첼시는 공격다운 공격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슈팅 하나가 유일했는데 그마저도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의 중거리 슈팅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전반 내내 당한 첼시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경기에서 첼시가 전반전에 기록한 기대 득점은 0.04골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임 감독이었죠. 엔소 마레스카가 프리미어리그에서 57경기를 맡았었잖아요. 그러면 전반과 후반을 나누면은 총 114번의 45분 경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114번의 전반, 후반, 그때 이제 45분 동안 기록한 기대 득점 모든 경기를 다 보더라도 이보다 낮은 기대 득점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악몽과도 같은 전반전을 보낸 첼시였는데요. 다급해진 첼시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결국 센터백인 포파나를 빼고 윙인 가르나초를 투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래 평소 쓰는 4-2-3-1 포메이션으로 전환한 첼시였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턴은 여기에 맞게 조금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원래 그 비퍼가 브라이턴에선 주로 오른쪽 풀백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은 원래 이 선수가 미드필더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비퍼를 빼고 센터백도 볼 수 있는 수비적인 오른쪽 풀백 벨트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휠첼러 감독이 상대의 선수 교체에 맞춰서 선수 교체를 감행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브라이턴이 후반 11분경, 전체로 따지면은 56분경이죠. 다시 한번 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습니다. 여기서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미스가 나왔어요. 이거 일단 헤더 패스 주려면은 제대로 줬어야 되는데 제대로 주지 못하면서 공중에 붕 뜬 상태로 그대로 앞으로 떨어졌고, 이를 이제 그 휘터가 카이세도랑 몸싸움 과정에서 이겨내면서 그대로 드리블을 치고 쭉 들어갑니다. 반대편에서는 힌세루드가 달려갔고요. 그래서 이제 수비 한 명과 공격 2명 2대1의 유리한 상황에서 휘터가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받은 힌세루드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가볍게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그 골키퍼 없을 때 골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힌세루드가 여기서는 그때의 실수를 만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 골 장면은 첼시 입장에서도 다소 억울할 법한 장면이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골이 나오기 이전에 첼시가 공격하는 과정에서 브라이턴의 윙 자원인 양쿠바 미테가 핸드볼 반칙을 범했거든요. 이거를 심판이 보지 못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핸드볼 반칙은 페널티 박스 바깥이다 보니까 VAR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심판이 이 핸드볼 반칙을 보지 못하면서 그대로 브라이턴의 공격이 전개됐고, 이 과정에서 브라이턴의 추가골이 나온 거였죠. 이후에도 브라이턴의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민테가 코너킥을 올린 거를 델랍이 이제 헤더로 걷어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미토마가 쇼부트 제대로 묘기를 보여줬죠. 볼을 살짝 띄워서 네트를 따돌리고 난 다음에 그대로 떨어지는 볼을 론스톱 발리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65분경에 다시 한번 브라이턴이 득점 기회를 맞이하긴 했었습니다. 그 휘터가 패스 준 거를 귀스토가 가로챘는데 이것도 가로채는 게 너무 안일했어요. 안일하게 가로채지면서 다시 이제 카디올루가 루즈볼을 잡아서 패스를 줬고, 미토마가 카디올루한테 패스 준 거를 그대로 카디올루가 볼을 끌고 들어가서는 수비를 앞에 둔 상태에서 수비를 벽 삼아서 파포스트로 감아 들어가는 슈팅을 깔아서 찬 겁니다. 근데 이제 로베르트 산체스 골키퍼가 시야가 가려졌음에도 이를 선방을 해내면서 첼시가 실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66분경에는 카디올루가 측면으로 패스를 내준 거를 미토마가 드리블 치고 가다가 카디올루한테 컷백을 줬고, 이를 받은 카디올루가 감차를 가져갔는데 이 역시 로베르트 산체스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코너킥 기회에서 그로스가 올린 거를 파네케가 귀스토와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이겨내면서 헤더를 가져갔지만은 이게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첼시는 72분경에 부진했던 델랍과 잦은 부상에 시달리는 유리몸 라비아를 빼고 기우와 에스쿠를 투입하면서 같은 포지션에 같은 선수를 갈아 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브라이턴은 77분경에 민테를 빼고 쿠이페르를 투입을 하면서 거면서 조금 더 수비적으로 전환을 했고요. 왜냐면은 민테는 윙이지만은 쿠이페르는 풀백 선수거든요. 왼쪽 풀백 선수인 거고, 그리고 이제 82분경에는 윙인 미토마를 빼고 미드필더인 아야리, 그리고 이제 공격수인 휘터를 빼고 같은 공격수인 웰백을 투입을 했습니다. 휘터 빼고 웰백 넣은 거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수비적인 교체를 감행한 브라이턴이죠. 그러면서 이제 포메이션도 3-5-1-1로 전환한 브라이턴입니다. 2대0으로 앞서고 있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수비적으로 받으면서 그러면서 역습을 감행하겠다는 포석이었던 거였죠. 그리고 이게 결국 적중을 했습니다. 골키퍼 페르브리엔이 길게 넘겨준 거를 반대쪽으로, 그것도 오버래핑에 올라온 데쿠일페르가 받아서는 컷백을 줬고요. 이를 교체 투입된 웰백이 논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교체 투입된 두 선수가 골을 합작해낸 거였죠. 웰백은 이 경기에서도 골을 추가하면서 이번 시즌 잉글랜드 선수 중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13골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웰백은 브라이튼 선수로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단일 시즌 최다골 타이를 기록했습니다. 종전 기록이 2018-19 시즌에 글렌 머레이가 13골을 기록한 바가 있었죠. 이제 한 골만 더 추가하면은 브라이턴 선수로는 역대 단일 시즌 최다골 신기록을 수립하게 되는 웰백인 건데요. 이대로 경기는 브라이턴의 3대0 대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브라이턴은 6위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한 경기를 더 치르긴 했지만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인 5위 리버풀과의 승점 차를 5점으로 줄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브라이턴의 기세가 상당히 무섭죠. 브라이턴이 최근 8경기에서 6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거고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토트넘전 2대2 무승부가 아쉽죠. 그거 이겼으면은 5연승이었을 거고 리버풀과의 승점차도 3점밖에 나지 않았을 거니까요. 반면에 첼시는 최근 9경기에서 1승 2무 6패의 부진에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5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참고로 최근 9경기 성적만 놓고 보면요, 첼시의 이제 승점이 1승 2무니까 5점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첼시보다 더 승점이 적은 팀은 2점에 그친 토트넘밖에 없습니다. 즉 최근 9경기 성적만 놓고 보면은 첼시가 19위로 강등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첼시가 최근 12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 시즌 첼시의 가장 큰 문제는 수비 쪽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연이은 실점, 그리고 퇴장, 이런 것들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무려 12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첼시가 최근 부진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수비는 원래 안 좋았어요. 수비는 계속 실점을 허용했는데 최근 들어서 공격 쪽에 부상자들이 많으면서 공격까지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극도의 부진에 빠지게 된 거죠. 참고로 첼시가 이렇게 12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거는 1996-97 시즌 13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한 이래로 가장 많은 경기 연속 실점에 해당합니다. 거기다가 첼시의 최근 5연패가 더 끔찍한 게 어떤 거냐면요, 5경기 연속 무득점 패배라는 거예요. 참고로 첼시가 리그에서 5경기 연속 무득점 패배를 당한 거는 1912년 이후 1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참고로 1912년은 타이타닉이 침몰한 해고요. 마치 타이타닉처럼 침몰하고 있는 모양새의 첼시입니다.
첼시라는 구단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결국 첼시가 이 경기에서 패하면서 7위로 내려앉았고요. 지금 이대로라면은 12위 밑으로도 밀려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8위부터 12위까지 팀들과의 승점 차가 3점밖에 나지 않는데, 문제는 이 팀들이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았거든요. 당장 브렌트포드랑 본머스랑 그리고 에버튼은 승리하면 바로 첼시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썬더랜드도 마찬가지죠. 풀럼만 승리하더라도 첼시를 넘어서지는 못할 걸로 보이지만 골득실이 워낙 차이가 크니까요. 첼시가 플러스 8, 풀럼이 마이너스 3. 하지만은 35라운드까지 가면은 12위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첼시입니다.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경기력이었던 거였죠. 후반에도 별반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후반에도 브라이턴이 계속 공격을 했고요. 그러면서 브라이턴이 2골을 넣은 건데요. 점유율도 54대 46이었고요. 그리고 슈팅 숫자 15대 6이었고요. 유효 슈팅 9대 0. 유효 슈팅 단 하나도 없었고요. 빅찬스도 4대 0. 그리고 브라이턴은 슈팅 15개 중에 13개가 박스 안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첼시는 슈팅 6개 중에 3개만 박스 안이었고요. 거기다가 슈팅 6개 중에 4개가 차단된 거죠. 그러니까 수비를 앞에 두고 슈팅을 가져갔으니까 당연히 골을 넣을 수 없는 거였죠. 그래서 첼시는 제가 앞에서 경기 장면들 보여줄 때 아예 공격 장면이 없었던 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첼시 팬들이 경기 도중에 처음에는 경기 시작 3분 만에 블루코 꺼져 이런 챈트를 외쳤는데요. 나중에 이게 로제니어 감독 꺼지라는 그 챈트로 바뀌었습니다. 이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로제니어 감독도 경기 끝나고 나서 첼시 원정석으로 가가지고는 미안함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제니어 감독은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마치 마비된 느낌이다, 너무 화가 난다 이러면서 첼시 선수들의 이제 경기 방식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건데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요, 경기의 모든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고 선수들의 태도 역시 용납할 수 없었다. 난 그동안 계속 우리 선수들을 옹호해왔다. 하지만 오늘 경기력은 변호할 수 없다. 우리가 실점한 방식, 패배한 경합의 수, 팀의 부족한 강도, 지금 당장 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선수들 역시 자신들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물론 전술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지만은 전술은 기본기 이후의 문제이다. 더 큰 용기와 경합 승리, 헤더와 태클, 그리고 형편없는 실점들, 오늘 경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었다라고 했는데요. 저도 이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세니어 감독의 전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도 맞아요. 항상 변하지 않는 전술도 그렇고요. 그리고 너무 리스크가 있는 축구를 하다가 실점이 계속 반복되는 거에 대한 문제들도 지적할 수 있는데요. 오늘 경기 대패는 그냥 패한 것까지는 전술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졸전 끝에 대패한 거는 선수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저도 태업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라고 했잖아요. 심지어 팀 내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수인 카이세도마저도 계속 실수를 범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디애슬레틱에서도 이제는 탑5에 올라가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대한 희미한 희망조차도 완전히 사라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리그 경기가 끝날 때쯤이면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현재 승점 7점 차를 뒤집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처럼 보인다. 거기다가 이 팀이 어떤 도전이라도 일으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첼시 경기를 보고 그들이 부활을 할 만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적어도 그들의 팬들은 확실히 그렇지 않다. 첼시 팬들은 첼시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기 시작 3분 만에 브라이턴이 선제골로 앞서 나가니까 이제 그 원정으로 온 첼시 팬들은 블루코 항의 레퍼토리의 전부를 소화하면서
관중석에서 무표정하게 경기를 지켜보는 구단주 에그발리에게 꺼져버려라는 큰 소리로 요구하는 데까지 이뤘다. 하지만 로세니어에게는 더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점점 더 큰 소리로 같은 대우를 여러 차례 받았고 마침내 브라이턴 팬들조차도 즐겁게 로세니어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편이라고 축하할 정도였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를 BBC 라디오에서 해설을 한 토미 스미스는 오늘 밤 경기력은 감독이 경질될 것처럼 보였던, 그거를 연상시킨 그 정도로 끔찍했던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저도 이 발언에 동의합니다. 이런 경기력이 보통 나오고 나면은 감독이 경질되는 경우들이 대다수거든요. 거기다가 안 그래도 이 경기 이전에 첼시 선수들이 로세니어를 신임하지 않는다, 왜 엔소 마레스카를 경질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어요. 여기에 물론 첼시 보도진들은 로세니어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얘기하긴 했지만은 오늘 경기력 보면은 진짜 선수들이 로세니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태업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런 상태면은 감독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첼시의 더 큰 문제는 이제 블루코가 구단을 로만 아브라모비치로부터 인수를 했잖아요. 여기 이제 보엘리랑 에그발리 이 둘이 이제 블루코라는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첼시를 인수를 했던 거였는데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부채를 감행하면서까지 많은 선수들을 보강을 하고 그것도 좀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쓰면서 유망주들 수집을 대거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부채가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지 못하면은 이 부채들이 폭탄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실제 그 디 애슬레틱의 스포츠 경제 관련 전문 기자인 웨더스푼이 보도한 내용이 있는 건데요. 2025년 6월 말까지 약속된 지분 자금과 14억 파운드, 한화 약 2조 8천억의 부채만으로도 블루코는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41억 파운드, 한화 약 8조 2천억에 달하는 가치를 달성해야 한다. 더 현실적인 추정치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2033년까지 RS의 부채 수치는 가정으로 가득하지만 지금부터 그때까지 상관없이 8억 파운드, 하나 약 1조 6천억의 선순위 부채와 지금까지 약속된 29억 파운드, 하나 약 5조 8천억의 지분을 더하면은 블루코가 축적한 자산은 그룹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51억 파운드, 하나 약 10조 2천억의 수익을 가져와야 한다. 게다가 이는 선순위 부채에 대한 연간 약 5,500만 파운드, 하나 약 1,000억의 이자를 앞으로 매년 지불할 수 있다는 가정인데 현재로서는 이 이자 지불조차도 어려워 보인다라고 한 겁니다. 어쨌건 첼시가 최근 극도의 부진에 빠지면서 뭐 이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은 고사하고 유럽 대항전 진출권조차,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조차 놓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단의 부채는 날이 갈수록 쌓여가고 있는데요. 과연 첼시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또 무언가 전할 소식들이 있다면은 그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